12시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90% 글로 가야 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So what? 일어날 거 웬만하면 다 일어나. 누구나 다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거 매일 실험해요. 뭐죠? 궁금한데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의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뇌과학의 대가시죠. 바로 박문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방문합니다. 대가라는 걸 조금 송구스럽고 그냥 브레인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네, 이렇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이 하셨던 뇌과학 공부가 일반인에게 혹시 왜 중요하고 어떤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우리 허리 브레인이라는 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 같으면 엔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자동차 몰 때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 몰라도 되잖아요.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브레인하고 몸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공인 동시에 운전사를 겸하게 되는 게 우리 몸속의 브레인의 역할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브레인이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는가를 그 원리를 조금 안다는 말은 브레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그런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결정적 순간에 방향을 터닝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게 걸맞는 어떤 동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레인을 좀 어떻게 창의적으로 쓸까? 브레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 계기가 안 만들어져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이거 아닌데?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순간이 개개인의 삶에서 스스로 그게 일어났을 때 바뀌어지는 거지, 사회에서 매스미디어가 책이 논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10년 30년 이야기도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은 이제 인간 브레인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또 나오고 있는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 AI가 이제 인간의 뇌를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또 이야기도 또 들리거든요. 이런 의견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하면 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뒤집어 보면 지금 한 2500년 전에 그 시대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예제도의 부당성이나 이런 걸 못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노예제도라는 게 굉장히 황당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들여보면 AI도 지금은 뭐 걱정이 되지. 100년, 500년 후를 그때가 질문 한번 해보면 아마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AI가 그때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출연 안 했더라면 인류 삶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노예제가 사라지듯이. 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비근한 예를 들어줄게요. CCTV가 우리 사회에 도입한 게 한 20년 됐다 합시다. 초기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이 어떻고 민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투표를 해보세요. CCTV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아마 8대2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할 거예요. 맞죠?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현재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직장이 끊어지고 AI가 모든 거 다 해버리니까요. 급박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한 10년, 30년 후만 되면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AI가 굉장한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테슬라 CEO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간의 뇌 이제 AI 칩을 이렇게 이식하는데 또 성공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결국 우리가 봤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건가요? 현실화되면 좋죠. 좋은 건가요? 저는 한쪽으로 생각해요. So what? 일어날 거 웬만하면 다 일어나. 자, 이런 건 좀 크리티컬한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인류가 원자력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자폭탄 하나를 보면 지금 핵전쟁 생각하면 없어져야지. 예, 원자력. 그런데 만약에 원자 에너지를 쓰는 걸 다 없애볼까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없애야 돼요. 그럼 원래 같은 추운 해에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없다면 플라스 같은 건 한 50% 원자력에 의지하죠. 그러면 추위가 오면 동사하는 사람들, 얼어 죽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것도 노인층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자력이 원자폭탄만 생각하면 없어야 되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하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판단 보류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판단 보류의 대표적인 뭔지 알아요? 고고학 발굴입니다. 고고학 발굴은 경주에 가면 처마창 같은 고분이 155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밖에 발굴 안 해요. 실력 없어 안 하느냐? No. 더 좋은 실력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고고학 발굴은. 마찬가지요. 환경에 관한 거, 특히 원자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대에 이런 데이터를 모아갖고는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지금 직결된 생활에 요 당대에 갑자기 첨예하지 되니까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급적 판단 보류를 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지금 AI 챗GPT 문제가 사실 작년도에 뉴스에 크게 났어요. 그 CEO가 퇴출당했잖아요, 처음에. 챗GPT가 지금 굉장히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니까 인류 전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자제하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좀 더 고려해보자는 축에 의해서 축출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축출된 이 사람이 거의 뭐 한 열흘 만에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점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영혼이 뭔가요? 채비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90% 글로 가야 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가면 부작용이 생기고 가야만이 부작용도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나아가는 게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 중지할 때는 손 놓고 그냥 탱겨 놀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분석해서 한 발 더 나가고 단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면 정치권이나 경제권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먼저 생기는 걸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AI도 그렇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사님 혹시 뇌과학 분야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출난 사람들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좀 다른 점이 좀 있나요? 좋아요. 일반적인 다른 점이 뇌 구조는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물론 아인슈타인 브레인을 분석한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돌아왔을 때 브레인을 적출해서 2000년도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 뭐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한두 영역은 차이가 있어요. 잔해 우뇌를 연결하는 부위인데 그 연결하는 부위가 어느 쪽이냐 하면 공간 지각에 관한 부위예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평생 했던 거는 우주의 구조, 그걸 수학으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차원 구조를 비주얼라이저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입체적으로 사고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2차원 평면에 갇히게 돼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 생각하지만은 인간이 느끼는 공간은 2차원 평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새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껏해야 10m 밑에 있는 공간밖에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3차원 공간의 훈련은 특히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좀 훈련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좀 있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공간 지각의 훈련은 종이접기. 종이접기라는 거는 우리가 배를 만든지 비행기를 만드든지 종이는 평면이잖아요. 그럼 접으면 입체 구조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겠어요? 종이는 평면이잖아요. 근데 접었더니 입체 구조가 나오니까 걔는 어릴 때부터 입체 구조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게 4살, 5살 때 그런 걸 좀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세상을 어릴 때부터 입체로 보죠. 어른 돼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덜 무렵에 애들한테 가급적 입체적인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자녀 교육까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멘탈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이런 멘탈이라는 부분도 뇌과학의 일종인가요? 자, 멘탈 강하다는 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이 정답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자력이 좋으냐 이거는 정답 내리기 참 애매하잖아요. 복합적이잖아요. 복합적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한테 일어나는 환경 문제, 원자력 문제, 대부분 인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복합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멘탈이 강한 거냐 하면 이것도 당연히 복합적인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거는 복합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이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깡패가 나타났는데도 준우가 안 들고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볼 수 있지. 일단 시험에 떨어졌는데 울고불고 막 해야 되는데 뭐 덤덤하게 있다든지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거 매일 실험해요. 네, 뭐죠?
궁금한데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도 멘탈이 강해지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실례를 드릴게요. 20년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어요. 영국의 브레인 과학자가 자력술 하는 걸 인터뷰했어요. 야외에서 공연을 해요. 널빤지에 대못을 이렇게 쫙 박아놔놓고 건장한 남자가 자력술사가 우통을 벗고 거기 이렇게 누워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얼굴 막 찡그리네. 지금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분 공연을 했어요. 하고 나왔는데 등을 보니까 뭐 벌겋게 돼 있는 거예요. 대못이 바뀌다시피 해갖고. 그래서 브레인 과학자 물어요. 안 아프냐? 아프대. 엄청 아프대. 그런데 당신 왜 이걸 성공적으로 다 참아냈느냐? 그때 그 자력술사가 나는 누울 때 못이 박히는 모든 과정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힘이 균등하게 안배되도록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움직이고 푹 들어가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예측을 하게 되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한계는 예측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좀 하면 예측. 된다. 그래서 유리 멘탈이 강철 멘탈이 되기 위한, 그러면 예측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좋은 질문이요. 제가 그 해외 학습 탐사를 많이 가요. 자, 40명, 뭐 70명 인솔해갖고, 자, 사막을 가든 아테네를 가든 경주를 가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도 현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탁 내려갖고, 단 1분 먼저 현지 사항을 1분 만에 파악을 하면 돼요. 사막 같은 데 가면 빨리 내려갖고 주변 지형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알고 있는 척 하면서, 아, 이거는, 지형이 이렇고,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전문가네. 근데 비밀은 뭐예요? 단 1분 먼저 예측을 한 거예요. 단 1분 먼저. 그럼 반대로 예측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당황하겠죠. 네. 그렇죠. 네. 내가 옛날에 실험해봤어요. 걔 친한 친구 앞에 갈 때 뒤에서 가갖고 헉! 하면 해보세요. 헉! 그렇지. 이거는 수행을 많이 하든 상관없어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한테 가서 뒤에 가서 헉! 하면 해보세요. 헉! 하지. 그럼 왜 그럴까요?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측을 못하면 항상 일어나는 게 놀란 반응이에요. 당황해져요. 그러면 당황해지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 그게 멘탈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지는 것도 전적으로 딱 하나 답이 있다 그랬죠. 예측을 하면 돼요. 이 예측의 힘이라는 걸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작동해요. 잠자는 동안에 예측이 안 되죠. 꿈에서는. 꿈에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꿈에서는 놀란 반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박사님, 그 보통 IQ 검사를 통해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보통 IQ가 조금 높은 건가요? 이제 좀 그 신화에 대해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엄밀하게 그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IQ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IQ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적 논리요. 근데 그거는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학창시에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건 대부분 선적 논리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작동 못하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인생 문제 푸는데 시간 제한이 있었나요? 아, 없죠. 없죠. 네. 됐죠? 대부분 시간 제한이 별로 없어요. 특히 복잡한 문제들은. 그래서 속도가 고등학교, 대학까지 좀 떨어진다 해갖고 그 사람이 큰 학자가 되는데 지장이 있느냐? No, 안 해요. 평균이 100이잖아요. 한 90쯤 돼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핸디캡을 가질 필요 없어요. 90 정도 더라도 학문을 하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시간을 딱 제한하고 하는 그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죠? 딱 하나는 물고 5년, 10년, 20년, 30년 물고 늘어질 그 힘이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전문가 대가로 가는 길은 자강력이에요. 칵 깨물었을 때 안 놓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IQ는 상당한 부분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 수학 교수가 복도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만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딱 한마디밖에 안 한대요. 이빨을 갈아라. 이빨을 갈아라. 네. 문제를 탁 던져주면 탁 물으면 1년이고 5년이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장악력. 예, 네, 장악력이에요. 지구력. 그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진짜 학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리처드 파이만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노벨 받고 세계적 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 뭐 다음으로 미국에서 뭐 천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IQ가 한 뭐 135, 150쯤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리처드 파이만이 직접 나레이티브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나 그 동영상 보고 울컥했어요. 아주 노인이 된 그 리처드 파이만이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누가 물어요. 당신의 머리에 대해서, 당신의 IQ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반복하고 익히고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를 바꾼 거지 여러분들 생각은 그런 게 아니다. 간단히 하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You asked me if an ordinary person, by studying hard, would get to be able to imagine these things like I imagine. Of course, I was an ordinary person who studied hard. There's no miracle people. 리처드 파이만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요. 대화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숫자 카운트 해보세요. 되는가? 멀티 훈련을 하는 건가요? No. 네. 이게 요런 게 다릅니다. IQ보다 훨씬 중요해 그런 겁니다. 세상을 달리 본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인간의 브레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인간의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구체적으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IQ보다 훨씬 중요한 관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색다르게 보고 뭐 색다르게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냥 간단히 해볼 수 있어요. 사탕 빨면서 화음 내보세요. 되는가? 사탕 빨면서 하하요? 화내보라고. 아, 사탕 빨면서 화내는 거요? 사탕만 찡그려보라고. 잘한대요. 생각 안 해봤죠? 단 거 빨면서 얼굴 찡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IQ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색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보도록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뻔한 걸, 상투적인 걸 싫어해야 돼요. 그게 너무 극단으로 가면 정신 분절이 돼요. 주의력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발견한 실험, 스스로가 발견한 질문,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그런 경향을 가진 애가 중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울 때 계속 놀라워해요. 자기의 기본 관점,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박사님은 이제 뭐 자녀가 이미 다 컸겠지만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공부만 시켜야 된다. 어떤 공부를 시키실 것 같으세요? 어릴 때는 한 70% 답이 있어요. 네, 뭐죠? 두 가지 양상으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서적 끌림이 있는 정서적 느낌을 생성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나 뭐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돼요. 애들이 본질적으로 끌리는 그걸 부모들이 잘 관찰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까지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아련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집 애가 미국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같이 여행 갔던 그걸 20년 지나도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눈이 1m 사였고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를 지나가면서 그 파란 하늘에 기러기 때 날아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내한테 이야기해줘요. 그런 장면을 그리워해요. 그걸 초등학교 덜무렵부터 중학교 정도까지 고등학생 되면 어려워요. 특히 잘 작동하는 거는 5살, 6살, 7살, 한 10살까지 부모들이 도시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나 그 바닷가나 그런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 결정적 장면을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고 이런 도시 생활을 하다가도 삶이 뻑뻑할 때마다 그 스냅 사진을 꺼내보는 거예요. 이런 아련한 추억을 갖기 위해서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하고 여행. 그렇죠. 특히 어릴 때. 그렇게 정서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인지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스스로 뭘 해보게끔 하는 거.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학생 1학년 때인가 한 달 동안에 달이 뜨는 걸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어요. 음력 초 3일 같으면 초성달이 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초성달이 떴을 때를 시간을 딱 재고 그때 하늘 어느 위치에서 초성달이 떴다 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 달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그려보면 달이 크고 주로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한번 실험해보는 거. 그것이 나중에는 대학 혹은 박사과정 갔을 때까지도 그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걸 고등학생 이전에 특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학생이 자발적으로 설계하고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우리나라 결국에는 또 입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음.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뇌과학을 좀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조금 전해주고 싶은 이런 어떤 공부법, 효과적인 공부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중학생 들어갔을 때 네. 이건 결정적입니다. 네. 특히 사춘기가 왔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네. 그 한 4, 5년 정도는 시를 가르쳐줘야 돼요. 시. 예. 그 결정이에요. 네네네. 문학 작품의 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춘기 때는 우리 브레인 전체가 재구성된다 보면 돼요. 출생만큼 중요한 게 사춘기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애들이 부모한테 막 반항도 하고 조금은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요. 그래서 시적 분위기나 뉘앙스가 브레인을 이렇게 장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껄렁해져요. 흠벗드는 거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사춘기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멋이 무언가를 그때 시야말로 아주 엄선되고 문학적 멋이잖아요. 그런 멋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시를 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간에 그 아주 명문장 한두 구절을 암기한다는 거는 한 달 학원에 보는 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사님, 그 혹시 뇌라는 게 뭐 잠잘 때도 수면 중에도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뇌가 또 이렇게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또 있나요? 혹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지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질문이 아니요. 진행되고 있고. 동물이 왜 잠을 자는가? 인체 생리학적으로 아직 명쾌하게 모든 학자가 동의한 그게 별로 없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피곤해서 하는 거지. 저 그러면 피곤한 거는 사람보다 말이 더 피곤하지. 하루 종일 짐 지고 막 다니잖아요. 말이 사람보다 적게 잡니다. 하루 3시간 자요. 대략. 누구나 다 브레인은 좀 쉬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맞느냐 물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통상적 관점에서 한 발 물러보면 심장은 쉬나요? 안 쉬죠. 안 쉬잖아요. 쉬면 큰일 나죠. 그럼 브레인은 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심장이 막 놀래갖고 버벅버벅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갖고 여기 너무 버벅해서 쉬어야 돼. 쉬면 죽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브레인이 쉬어야 된다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 인체기관 중에 24시간 작동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 게 아니고 세포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다 작동해요. 브레인도 세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주객이 바뀌어버렸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좀 열심히 하면 좀 쉬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의외로 근본에서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포는 쉬지 않아요. 심장은 쉬지 않아요. 폐도 잠시도 안 쉬어요. 됐죠? 그럼 심장이 안 쉬는가? 그럼 심장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근육은 에너지가 드는 거는 수축할 때 들어가요. 그럼 수축을 하면 용수축을 눌렸잖아요. 그러면 대튕겨 나올 때는 에너지가 안 들잖아요. 이 압축했는 걸 풀어주면 대튕겨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육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수축할 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완해요. 이완할 때 에너지가 안 들다 보면 돼요.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박동도 심장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팍 하고 이완하고 팍 하고 이완할 거네. 항상 24시간 작동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반은 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수축, 이완 때 쉬니까네. 그렇게 적용하면 놀라운 유추가 가능해져요. 우리 브레인도 사실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하면 일을 하다가 팍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가 그냥 리듬을 갖고 착착착착 켰다 하라는 거예요. 10분마다 혹은 30분마다. 그걸 리듬이라 그래요. 그럼 뇌를 릴렉스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좀 있나요? 박사님의 노하우? 일단 바디를 감아 스탑하는 거예요. 캄캄하고 소음 없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대략 한 10분 정도. 20분도 길어요. 20분 넘으면 잠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10분 정도만 딱 해갖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요. 그런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보통 1시간 혹은 2시간 공부하다가 누워요. 그럼 누울 때 내가 지금까지 1시간, 2시간 했던 거에 가장 핵심은 뭐지? 그 한 가지 생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고 한 가지 정도 생각을 머금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게 이제 30분 공부하는 이상 효과가 나요. 저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3,000권 정도의 책을 읽어라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 독자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이런 어떤 독서법, 이런 방법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있죠. 독서 운동가입니다. 제가 사실은 출발이. 왜 독서 운동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패턴이 3가지가 있어요. 독서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가 취미 독서요.
흔히 킬링 타임. 네. 주로 이제 소설이나 뭐 수필 읽게 되면 편안하잖아요. 두 번째 독서가 뭐냐 하면 교양 독서. 뭐 철학이나 특히 뭐 인문학 같은 거 하잖아요. 교양 독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독서의 90%는 취미나 교양 독서예요. 그래서 단행본 책을 읽어요. 그런데 취미 독서, 여가 독서, 교양 독서 90% 차지하는 독서 이 패턴에서 제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학습 독서를 주장하게 됐던 거예요. 학습 독서. 독서 모임에서 선택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굳이 선택하지 않는 책이 있어요. 과학서적 잘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과학서도 합니다. 많이 하는데 굳이 안 하는 책이 딱 한 부류가 있어요. 뭐죠? 교과서 안 읽어요. 됐죠? 네. 제가 접근한 것이 네네. 이런 겁니다. 네네네. 한마디로 단행본 책만 봐요. 교과서는 대한민국 어떤 독서 모임에서도 대학 교과서 혹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갖고 독서 모임에 선정책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기 운동을 했어요.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어떤 분야에 적어도 대학 한 4학년 정도의 기본적인 탄탄한 양질의 지식을 얻는 방편으로 독서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독서 모임에서 대학 물리학 교과서나 대학 생화학 교과서를 갖고 독서 운동 하겠다는 그건 없잖아요. 그거 하려면 대학 가서 공부하지 일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서 가는 거 자기 전공은 수십 가지 전공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럼 하나 선택했다는 말은 다른 분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운동의 구멍은 어디 있냐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교과서, 양질의 교과서를 독서 관점에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인류가 어떤 정보의 양, 정보의 퀄리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소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행본, 두 번째 교과서, 세 번째 논문. 됐죠? 세 가지 분류할 수 있죠, 정보 소스. 그러면 단행본, 교과서, 논문의 정보 양부터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중에 우리나라도 1년에 한 5만 종류 책이 나와요. 온갖 종류 책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 책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1이라 하면 교과서는 한 10배 정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대학생들이 보는 생물학에 관한 교과서가 몇 페이지 정도 된다 생각해요? 한 600에서 한 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뭐 원서. 럽하게 네. 왔어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 이만합니다. 네네. 그럼 자, 생물학 교과서가 1000페이지가 있다 합시다. 네. 그러면 챕터가 한 20개쯤 있겠죠. 유명한 교과서를 보면 저자가 심지어 10명, 15명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5명 이상 이렇게 써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위원이 형성돼요. 오케이? 그 분야의 대가급 인사들이 그 분야를 모든 걸 팔로우 해갖고 그 에센스를만 교과서로 만들어요. 맞죠? 됐죠? 그러면 생물학 교과서 챕터가 20개 있다면 그 챕터 하나가 단행본 한 권에 해당됩니다. 한 권보다 더 많습니다. 됐죠? 모든 분야 그래요. 지질학, 암석학, 해양학, 기후학, 물리학, 양자역학, 생화학, 천체물리학 모든 거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교과서의 정보량은 단행본의 10배 이상 돼요. 퀄리티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엄선된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논문은 얼마냐? 인터넷 들어가면 브레인에 관한 논문이 그 10만 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논문은 대부분 인류 최초이잖아요. 뭐 연구의 차별성이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네. 박사학위에서는 1등이란 말 안 쓰잖아요. 모두 독창인 분야니까.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인류가 갖고 있던 정보량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단행본 책이 1이라면 교과서가 10, 논문이 100점 갖고 있어요. 오마이사이언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 독서운동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논문까지는 뭔가도 우리가 분야가 자연과학, 인문학 엄청나게 많잖아. 분야가 20개 넘잖아요. 그 각 분야에 적어도 대학 4학년 실력을 목표로 한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리학 할 수 없죠. 갑자기 생물학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이 학습 근육이라는 개념이에요. 학습 근육. 예. 네. 학습 근육 이런 거예요. 학습은 새로운 거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공부 안 했던 거 새로운 거 하면 머리가 찌긋찌긋하잖아요. 그걸 신경이 쓰인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학습은 신경이 써야 돼요. 그런데 수준을 낮추고 편안하게 해주면 신경이 안 써요. 신경이 안 쓰이면 습관 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정의상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소스가 무엇인가를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단행본에서 얻는가? 교과서에 얻은 건가? 논문에서 얻은가? 논문에서 지식을 얻는 사람부터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럼 먼저 단행본 보는 데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식을 분류해 보라는 거예요. 소스를. 소설책에는 이런 이야기 거의 안 나와요. 저도 역사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빨리 논문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 독서입니다. 깊이 있게 새로운 분야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 평면에 머무는 수밖에 없지. 그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오의 법칙. 네,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게르, 징기스칸, 초원 뭐 5개밖에 없던 거예요. 그걸 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구멍이 다 나느냐 이거예요. 왜 몽골에 5밖에 모르느냐? 이걸 뒤집어 보면
몽골에 대해서 징기스칸이나 초온이나 게르나 이런 것들은 징기스칸 이름을 언제 들었었겠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들었을 거예요. 바로 요즘이요. 대부분 초등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의 뿌리는 초등학교 때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 학습 방법론이 나와요. 만약에 초등학교 학부형이 몽골에 대해서 징기스칸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 징기스칸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잔나 바자라라는 몽골의 대단한 사람이 있다. 아, 그 사람은 몽골의 그 문자도 만들어내고 청동 불상도 만들고 뭐 이래갖고 그래서 몽골에서 위대한 사람 5명을 선정해도 한 2번째 들어갈 정도로 중요해요. 그럼 요런 뉘앙스를 초등학교 애한테 잔나 바자라는 사람이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른이 됐을 때 뭐 단어 다 잊어버렸나 잔나 바자라 이름이 나오면 탁,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린 시절에 다양한 어떤 지식을 또 이렇게 습득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그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복잡 미미하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고 몽골을 이야기하게 되면 뭐 게르나 초원 뻔한 이야기도 해주고 플러스 해갖고 몽골에도 세종대왕 플러스 이수신 플러스 뭐 이런 뭐 아주 엄청난 그 영웅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잔나 바자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지금 이 학습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학습이 잘 안 되는가 봤을 때는 일반 용어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사막의 장미, 그 얘기 어디서 나왔나? 사막의 장미가 뭐예요? 뭔가 문학적인 곳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막에 꼭 장미꽃 같은 그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석고예요. 석고. 현대 건설이 무슨 큰 건물이 그 장미꽃 모델을 한 거예요. 그러한 모티브, 내가 이런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느낌이 동반하는 그 지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정확한 걸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아, 사막의 장미. 근데 그게 본질은 석고였다는 거예요. 사막지방에. 그러면 잡으세요. 나중에 지질학을 공부하다 보면 눈이 확 떠요. 아, 석고라는 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구나. 특히 사막에 남아있구나.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한 분야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저는 지난 얼추 40년 동안의 공부의 매체를 한 4-5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24시, 25시 이런 명작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고 대학 시절에는 다큐멘터리 매니아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는 뭘 봤느냐 하면 독서 운동을 하면서 일반 책, 그 다음에 교과서, 논문 다 이야기했잖아.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웬만한 학습 매체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중적으로 거의 한 40년 해봤는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습법은 논문을 보든 책을 보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맞는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놓으라. 이게 최고의 학습법이에요.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라. 구체적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 다이어그램. 마인드맵을 통한 다이어그램도 괜찮죠? 좀 달라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실험 관점에서 봤더니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증거가 있어요. 역사상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계양 선생이 성리학을 집대성했잖아요. 태계양이 왕한테 성리학을 다 공부한 걸 미주알 고절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림 10장으로 딱 압축해갖고 딱 왕한테 헌상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성학 10도요. 지금 서정원 나와 있어요. 벌써 조선시대 태계양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그 많은 걸 10개 단계로 딱 그림으로 압축한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팔상전 알죠? 법주사에? 팔상이라는 게 뭐냐면 붓다가 그 일생의 단계를 8개로 해갖고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벌써 2000년 전, 300~400년 전 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식인들이. 최고의 단계에 가면 자기가 10년, 20년 했던 걸 딱 10개의 그림으로 딱 바꿔놓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많은 지식을 딱 한 장의 그림에 축약이 아니고 종합화할 수 있어요. 축약이 아닙니다. 축약은 정보가 빠져나가요. 근데 종합화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능동적 학습이 돼요. 이건 제가 손으로 그린 겁니다. 강의 중에 썼는 그걸 그대로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고구마 감자처럼 타원형이잖아요. 이쪽을 한 20년 했더니 세포를 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포 속에 핵, DNA,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전부 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바꿔놓은 거예요. 사고관계 다 나오잖아요. 어떤 공부를 해든 한 장에 다 모아보라는 거예요. 정보 누락하지 말고. 이게 바로 지식의 편집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세포를 사각형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그 엽록체의 상호작용을 식물 세포의 한 그림 속에 연결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곧장 상호작용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설명할 때 보이는 거예요. 한 장에 모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한 장에 모은다면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 배치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논문을 보는 것보다도 그림은 즉시 어디 잘못된지 금방 알아요. 10초 내로 알게 돼요. 내가 그려보면. 근데 설명을 듣거나 뭐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틀린지 맞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자,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실력이 어느 만큼 되는가를 여실하게 곧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이 어디에 부족한가를 곧장 캐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구멍이라 그래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책에서 고생대 6개 대륙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배치를 바꾼 거예요. 자,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구글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나와요. 예, 이거 이제 일반적인 실제적인 자료예요. 이런데 이거 기억할 수 있나요? 논센스. 곡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떻게 암기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강의를 10년 이상 했는데 몇 년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보내요. 골치 아프고. 안 돼요. 그런데 바로 한 6, 7년 전에 어느 추석 무렵이었어요. 제가 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호관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상호 공간적 배치잖아요. 그럼 요 속에 배치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리저리 배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마지막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집에 가구 배치를 하듯 넥타이를 하나를 고르듯 내 취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쌓았던 많은 지식을 본인의 느낌 취향에 따라서 재배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재배치부터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영화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단행본책을 보고 논문을 보고 온갖 방법을 지난 40년 다 해봤어요. 제가. 이런 걸 할 때 내가 하는 이 학습이 어떤 효과를 가질 건가를 측정 관점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큐멘터리는 그 강한 인상, 그런 몇 개 장면들, 그걸 심어주는 역할로서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매미가 탈피를 하죠. 네. 매미 허물벗은 거 본 적 있죠? 아, 있죠. 네. 그러면 영덕 대게, 대게가 허물벗은 걸 본 적 있나요? 아, 대게도 홈을 받는. 없을 거예요. 자, 이야기 막 나오죠, 이제. 예. Save Our Life라는 다큐멘터리. 그거야 딱 한 장면이 나와요. 바다 속에서 이만한 개가 탈피를 하는 거예요. 개가 절지동물이잖아. 절지동물은 외골격이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려면 새로운 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다 속에 있는 그 과정을 누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다큐멘터리가 그런 건 그 장면을 하나만 봐도 내 평생 남아요. 매미나 바다 속에 있는 큰 개나 동일하게 탈피를 하는 절지동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결정적인 장면을 캐치하면 되는 그 용도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단행본책을 보잖아요. 자, 단행본책을 보는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책은 곧 노트다. 책은 곧 노트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트 따로 책 따로잖아요. 근데 독서할 때 노트를 갖다 놓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책은 이런 거 하면 내 파트로 파본을 하시면 돼요. 공부를 진짜로 하고 싶으면 이걸 들고 다니실 거네. 요걸 한 요 정도, 요걸 깔끔하게 다시 재본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 다 띄면 그 다음 요 정도. 예전에 수학의 정석을 이렇게 분절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여백이 있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당구장 치고 밑줄 치고 자기 읽었던 내용을 압축해서 적고, 그래서 책이 곧 노트예요. 왜냐하면 단행본 책을 읽을 때 노트를 옆에 안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독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반드시 책을 읽을 때는 적어야 돼요. 책에다 흔적을 남겨야 돼요. 흔적 없는 책은 밋밋하게 내 머리를 다 빠져나간 책이에요. 박사님,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서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서사란 말이 그 뉘앙스적으로 여러 가 있어요. 그 이제 이야기, 서사, 그리고 나레이티브. 브레인과학에서 최근에 이쪽을 많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들은 이야기가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나레이티브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나레이티브라는 말의 가장 근접한 말은 자전적 회상이에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뭐라 생각하느냐, 그걸 흔히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그 정체성이 구성하는 게 혼자 끊임없이 하는 나레이티브예요. 나는 누군데, 나는 뭘 원하는데. 나레이티브는 한 개인의 서사이기도 하지만은 공유된 나레이티브는 그 민족의 역사가 돼요. 그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6.25, 그 다음 민주화 했던 각각 나레이티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화 영웅, 예, 그 다음 민주화 영웅들 있잖아요. 그 나레이티브가 있는 시스템에는 영웅이 출연해요. 영웅이 민중들을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독자적인 리드하는 영웅들이 끊임없이 창의성을 발휘할 때 그 시스템은 계속 어려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데 창조적 그 소수의 나레이티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에 안주를 해버릴 동안에는 내부적 붕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나레이티브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잖아요. 개개인의 나레이티브라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나레이티브를 셀프라 그래요.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개개인의 나레이티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벌어갖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걸 나레이티브로 삼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관점을 제가 많이 봐요. 나레이티브를. 그런 관점에서 지난 거의 3,000년 동안 인류 문화의 역사는 오직 단 2개의 나레이티브밖에 없지 않느냐. 2개는 뭐죠? 바로 그리스적 나레이티브. 또 하나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게 이런 나레이티브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서사를 갖고 있죠?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인류 전체 인구에 비해서 뭐 0.2%가 3% 얼마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400대 재벌 중에 뭐 20%가 유대인입니다. 또 그보다 노벨상 받은 노벨 물리학 특히 받은 사람의 뭐 거의 한 뭐 4분의 1인가 뭐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인 줄 알아요? 대략.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100년쯤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브라함의 실존 인물을 봐도 돼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해갖고 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야곱을 쭉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전체 나레이티브가 인류 역사에서 학습 관점에서는 놀라운 하나의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 사회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식 학습법. 자,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 학습법이 뭐라 생각해요? 유대인의 학습법은 탈무르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고 찾아나가는 과정, 금융 지식을 시작해주는 방법 이런 건가요? 질문하고 토론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이쪽을 최근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어떤 측면에서 왜곡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유태인식 교육은 인터넷에 우리나라 말로 된 자료는 90%가 질문하고 응답이에요. 질문을 엄청 강조를 해요. 자, 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에집트 큰 피라미드 있잖아요. 에집트라는 나라가 이만하다면 어디쯤 있겠어요? 피라미드의 위치요? 위치 대략. 야, 보통 중간 같은 데 끝에 있을 것 같아요. 대략 90%는 저쯤이라. 그렇죠, 맞죠? 대략. 깨갱 틀렸어요. 정확히 틀렸어요. 어디 있냐면 요거 있었어요. 카이로 부근에 있어요. 처음 듣죠? 바로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유태인식 교육의 핵심은 질문이라 보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유태인의 지난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그 학습법이 뭐냐면요. 5살부터 10살까지 5년 동안 하는 학습법이 뭔지 알아요? 토라 5경을 깡그리 암기하는 겁니다. 엄마 사이언스. 99% 유태인의 학습법의 본질은 암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한다는 이 암기는 생각한다, 말한다, 이해한다, 기억한다 다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낭송을 해야 돼요. 유태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100번 낭송하는 것보다 101번 낭송한 사람이 이긴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5살부터 10살까지는 그 어린애들이 막 소리 질러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딱 배운 게 완전히 평생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10살부터 13살까지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학습의 집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하브루트라 해갖고 질문 상대를 한 명 만들어갖고 5년 동안 암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생활에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암기한 걸 테스트를 받아야 되잖아. 내가 아는 척하고 그게 내가 틀렸다. 그 다음에 논증해봐라. 뭐다 이렇게 기억했다.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살부터 18살까지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영구의 집이라 그래요. 영구의 집. 예. 이 세 단계 중에 5살부터 10살까지는 모든 유태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 섬찟합니다. 50, 60이 돼도 이걸 해요. 할아버지가 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해요. 심지어 20대가 지금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20대 유태인 병사가 탱크 옆에서 토라경을 암송해요. 그런 사진 본 적 있나요? 그런 자료는 유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테플린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유태인들은 띠를 감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 오경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암송을 하게끔 한 거예요. 낭송을. 오케이? 그래서 이게 200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여수 노벨상 세계적 재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다 빠뜨리고 토론한 것만 보여주느냐 이거요. 저는 토론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조차도 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기본으로 앞에 철저하게 토라 5경을 5살부터 10살까지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 중에 왜 그런 핵심적인 자료가 우리 사회에 유포가 안 되느냐?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창의 교육하면서 바로 암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암기는 구식이고 창의와 반대되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학자도 이걸 전면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꼰대가 돼요. 이 구조가 내가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걸 뭐 알았던 게 아니고 브레인을 공부하면서부터 핵심은 기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쓸 때 이 책이 분자식이 300개 넘지만은 이걸 내가 다 암기를 했어요. 웬만한 생화학자 아니고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길이 가장 빨라요. 그러면 1년 반 만에 책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딱 그 관문을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 머릿속에는 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호작용이 DNA, RNA 다 분자식으로 그냥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의성 그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 분자식을 암기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름다운 시를 암기를 안 한다면 그거에 묻어있는 정서는 내가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시적 모티브를 암기 안 하는데 어떻게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예수가 가장 잘했던 게 짧은 비유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토라경이든 구약 성경 이런 것도 초기에는 암송을 하려면 그게 릴릭, 운문 형태가 돼야 돼요. 운문 형태는 노래에 가까운 거예요. 리듬을 갖게 되고 정서를 건드리게 돼요. 그 정서적 반응은 평생 가는 거예요. 정서와 감정은 악교풀입니다. 이 악교풀이 없으면 지식이 밀가루처럼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걸 엉겨붙는 정서적 스토리, 그걸 서사라 그래요. 그 서사를 들으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들으면 자기 스스로 보면 한탄을 하게 되고 한민족이 바빌론 유수 같은 사건을 겪고 나면 한민족이 집단적으로 한탄을 하면서 돌아갈 고국에 대해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브레인 과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후회입니다. 후회.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현재하고 미래의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에 중독된 종이에요. 근데 미래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상상은 감정이 묻지 않아요. 정서 반응이 묻지 않아요. 근데 후회는 반드시 감정이 묻게 돼요. 그 다음에 회상을 통해서, 회상은 과거잖아요. 과거의 회상을 지금 하잖아요. 그럼 과거하고 지금 사이에 직선이 연결되잖아요. 그 직선을 연장하면 미래가 돼요. 그런 의미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걸 해서 인류 문화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나레티브는 뭐죠? 바빌론 유수라는 민족의 극단적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위대한 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그 사람의 나레티브를 바꿀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후회를 많이 하면 그 실패는 반복을 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상상보다 과거 회상을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회상 중에서 실패를 반성하는 회상을 후회라 그래요. 그 후회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을 앞으로는 피해가게 돼요. 그래서 후회는 위대한 새로운 나레이티브를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우리가 6.25라는 참혹한 동족 산전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회의 나레이티브가 그걸 피해가려고 38선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발전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한 배경 속에는 그 강한 민족 상잔의 후회의 나레이티브가 작동했다 보는 거예요. 후회는 집단적으로 위대한 거예요. 후회를 하면 나레이티브가 바뀌어요.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단어가 조금 뭐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간단히 임기응변 같은 거예요. 적극적 해결법을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그 사실은 우리 브레인이 뭐 굉장히 고급적 기능을 한다 이러지만은 쓰는 거의 7, 80%는 적극적 임시 변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휴리스틱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답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구체적 예를 들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로 작동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당신의 상황, 당신의 궁금함을 빨리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또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전체 배경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가급적이면 정답이 있는 쪽으로 가정하는 게 유리해요. 일단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쪽으로 해버리면 우리 브레인이 영악하기 때문에 스탑해버려요. 접근을 안 해버려요. 맞죠? 불가능한데 왜 해? 근데 정답이 있다 하면 일단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기자 피라미드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 예잖아요. 그랬더니 요거 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요거 있는데, 카이로 부근에 있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구멍이 난 게 알아요.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어디다 비유했나 하면 이거하고 유사한 패턴을 찾게 돼요. 그래서 창의성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의적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유사성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야 돼요. 번개하고 자석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유사성이 없잖아요. 근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석하고 번개 전기하고를 결합했더니 빛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모든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석하고 번개가 완전히 다른 현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통합해보면 하나의 방정식 속에 딱 두 개가 결합해버려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질량하고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E 이퀄 MC적으로 결합해버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이 각 강의를 한 30년쯤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내가 항상 놀라우는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는가? 나는 매수가 놀라워하는데 60대 중반의 남자가 박사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또 책을 봤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매일 놀라워하는데 왜 내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은 왜 놀라워하지 않는가에 나는 놀라워해요. 우리가 보통 그 책 제목도 화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화이라는 게 중고등학교 때 학습했는 거는 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화이 교육이었어요. 그걸 뒤집어 봐야 돼요. 화이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what이에요. What? what. 화이보다 중요한 거는 what이에요. 중요하다기보다는 먼저 하는 게 what이에요. 자, 이 책을 봅시다. 이런 책을 보면 뭐 화이가 나와요, what이 나와요. 뭐야? 이거 무슨 책이야? 뭐 이런 게 있어. what? what 앞에 뭐가 붙는 줄 알아요?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야? 이 현상이 도대체 뭐야? 이게 먼저 우리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what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놀란 반응이라 그래요. 오늘 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본인이 더 많이 놀라워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는가에 내가 놀라워해요. 왜 그러냐는 봤더니 오히려 뭘 잘하냐면 따져 묻기를 잘해요. 그게 맞니? 어쩌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what?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 뭐야?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랄까 그 정면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5살부터 이게 뭐고 따져 묻겠어요? 내가 동영상 보면 걔들이 그냥 놀라워해요. 그럼 왔어 세계야. 뭘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why를 묻지 않아요.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압도적으로 what? 그거예요. 인간을 바꾸는 것은 why가 아니고 what이에요. 예수가 무슨 뭐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따져 묻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놀라워하죠. 그때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져요. 이 나레티브 본질은 why가 아니고 구약을 처음부터 딱 분해해 보면요. what의 나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든 모든 게 뿌리는 why가 아니고 what입니다. why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오늘은 뇌과학을 연구하신 박문호 박사님을 모시고 신비한 브레인 이야기를 들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